예, 오늘 열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접속 시연과 함께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 그러니까 어제 했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 질의가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이제 다른 의원과 바꿔서 이제 질의자로 나서게 됩니다. 아마 1시간 정도 뒤쯤이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저희 예상하건대 김동연 부총리가 나와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재현 한번 해보겠다. 또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한 수석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이분이 기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일인데 지금 청와대의 이 업무 추진비는 운영위 소관 사항이죠.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서 정말 온 나라를 발칵 뒤집혀 놓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분 정말 염치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또는 국민으로서도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연일 마치 무엇이 있는 것이냐 떠들썩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보여지고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형태의 의정 활동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갖고 있는 자료, 어쨌든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매일 연달아 흔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냥 폭로전으로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정보 중에 국가기밀사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이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추가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나 지명도를 높이는 소위 말하는 정말 시끄럽게 만드는 형태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정상회담 식자료 구매 업체나 아니면 외교부 병무청의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해경과 함정과 항공기 구입 내역 이런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여부를 아직까지 검찰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부와 그다음에 검찰과 당사자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는 이것이 본인 주장대로 커서 3번을 움직여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접근성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인 만큼 중요한 것은 심재철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와 상관없는 정보를 빼내서 연일 무엇이 있는 것이냐 시쳇말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정 활동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조 의원님은 어떻게 이번 사태를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청와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한쪽은 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건의 본질, 의도가 분명 심재철 의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심재철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거지만은 사실은 야당에서는 오래전에 예고가 됐던 일이죠. 지난번에 이제 국회 특활비 문제 나왔을 때 샅샅이 낱낱이 다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특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여야 없었어요. 예. 다 이제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대 대세고 이렇게 투명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거나 국회 좀 기득권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국회 특활비를 내려놓고 투명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회 특활비보다도 수십 배 많은 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특활비도 다 이런 식으로 투명화하고 또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해야 전체적으로 국가 이 재정 시스템이 투명해진다. 국민 세금이 올바로 쓰여진다. 그래서 국회도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행정부나 그보다 수십 배 해당하는 특활비를 운용하는 행정부나 또 사법부,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국정감사 때
또 국회 정기국회 때 이걸 이제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그 자료를 이제 그 기재부하고 협의하다가 이제 그 자료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하는 건데 심재철 의원은 이거는 그 저기 백스페이스 두 번만 누르면은 흘러내려오게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보는데 다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정말 해킹을 해서 전문가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보좌진들도 들어가서 백스페이스 두 번만 누르면 이제 나오는 자료인지를 이제 보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하고 국회에 특활비가 문제됐듯이 이 행정부나 사법부 나머지 기관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업무 추진비가 규정이 다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정치자금 카드 규정이 있습니다. 밥 먹는 건 되지만은 술 먹는 건 안 됩니다. 뭐 룸살롱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보통 집에 가서 술 먹는 것도 그 정치자금에서 선관위가 그거는 그 보전을 안 해줍니다. 그런 규정이 다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업무 시간 이후에 쓰면 안 된다. 업무와 관계없는 공휴일이나 이런 때 쓰면 안 되고 무관한 일에 쓰면 안 된다는 게 다 되어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심재철 의원이 제대로 설명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탁 터뜨렸는데 청와대에서 그 해명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 클린카드 공유를 쓸 수 있습니다. 대변인이 업무 추진비 용태로 그 카드가 나오는데 쓰시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그다음에 시간의 제약은 있는 거죠. 그러나 청와대가 시간의 제약을 두고 근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습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행정부나 뭐 사법부나 국회의원들도 시간 제약 없죠. 사실은 24시간 뭐 일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용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란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거고 그것이 감사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 사항을 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총무비서관이 다 해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더 논란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 예. 이거 여쭤볼게요. 고의성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 방금 조 의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어제든가요? 그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 나올 수 있느냐 과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이 열려 있고 문은 여러 가지인데요. 잠겨 있는 문도 있고 열려 있는 문도 있는데 열려 있는 문은 기재부 해당 상임위에 했던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준 게 있고요. 그건 문이 열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강제로 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시연을 해서 두 번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만약에 열리면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 실만 유독히 두 번 땅땅 눌렀더니 그게 열리더라.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굳이 또 시연까지 하겠다라는 것 보면 하니까 되니까 또 그렇게 또 시연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이제 기재부에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아마 시연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창현 의원 검찰 압수수색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논란에 있어서 이제 뭐 신규 택지 후보 공개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에서 좀 넘어가서 그 이외에 이제 이게 또 이번 이 심재철 의원 논란과 관련돼서 좀 이게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에서 주장한 주장에 제가 오히려 공감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균형 맞추기, 구색 맞추기 수준으로 신창현 의원도 뒤늦게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취지는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제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검찰 생각을 제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검찰은 애초에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하자마자 사흘 만에 사건 배당했거든요. 사건 배당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창현 의원은 고발하고 난 뒤에 열흘 지나서야 사건 배당하고 난 뒤에 또 열흘 지나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것도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애초에는 꼭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 일반 국민 여론도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재철 의원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치권, 행정부의 투명화 또 재정 그 운영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신규 택지 분양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바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굉장한 논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고발까지 이루어졌었고 그런 점도 검찰로서는 계속 미루기 어려운 그런 강제 수사를 미루기 어려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신창현 의원을 고발한 것이고요. 당시 자료는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시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할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그 검찰이 그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 경우에 당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야당이 고발을 하면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다 압수수색할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여야를 물론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이 적절한 방법이지 이 검찰의 압수수색만이 그 능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여야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관련 문제였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 제가했다. 오후 3시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국감도 있고 굉장히 국회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다는 것 좀 어떤 의도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 것이 정치권이 좀 특히 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궤를 좀 같이 하는데 좀 바른미래당은 좀 다르다라고 봤어요, 그동안. 근데 조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남북관계에 접하는 태도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너무 똑같아서 좀 한편으로 좀 의아스럽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은혜 의원의 경우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정도 안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로서 또 이제 교육부를 피감 기관으로 했던 그런 6년의 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왔던 그런 정치인으로서 저는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를 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심재철 의원과 유은혜 의원을 동급화 시켜가지고 정치권이 정쟁으로 가고 마치 이것이 파행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뭐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랑 좀 띄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야당이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또는 여성 장관에 대해서 좀 야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점을 또 제가 좀 다른 각도인데 지적합니다. 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뭐 청문 채택 보고서 이건 뭐 형식적인 절차죠.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고 오늘 이제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상됐던 거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당 사정을 속속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유은혜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미 이제 장관 수행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나 이번에 또 지명된 진선미 후보자나 이런 여성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 각별하게 신뢰하는 여성 의원들이었던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여성 지도자를 키우려는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각별한 관심이나 배려를 생각하면 그분들을 낙마시킨다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이분들을 지명 철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대통령 인사권이 이제 훼손된다든가 또 어쨌든 야당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돼가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 동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다 하는 그런 분석들을 이제 여권 주변에서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냥 임명 강행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질는지 어쨌든 여론도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군데 나왔지만은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야당이 이 임명 강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정기국회 운영 부분까지도 제고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이 후속 그 부담으로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1년 뒤에 총선에 출마할 게 예고돼 있는데 1년 동안에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안 그래도 교육부가 시끄러운 부서인데 지금 뭐 현안이 엄청 쌓여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 부총리도 해결 안 하고 넘기고 간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고 1년 뒤에 총선 출마할 때 그 시기에도 총선에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래요. 4일날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있습니다. 아마 유은혜 장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임명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대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어제 국군의 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글쎄요 좀 조촐하게 치러졌다. 뭐 과거와 좀 달라졌다. 그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좀 저자세로 간 거 아니냐, 북한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 뭐 열병식하고 그다음에 첨단 무기를 공개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야말로 국군의 날, 국군들을 좀 기념하는, 그러니까 국군이 주인이 되는, 그 군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를 치렀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좀 신선하게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국군의 날 70돌에 맞아서 전사자 64위를 정말 그 공군의 호의에 해서 저희 나라로 다시 오게 된 그게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 실질적으로 국군을 그 역할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강인한 군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나라에서 끝까지 보호한다, 존중한다 이런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사자 유해 봉안이 오히려 어제는 국군의 날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됐고 그다음에 오찬에서 이제 그 군 출신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생하신 분들과 함께 대통령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또한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 함께 저녁 시간을 통해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너무 이게 사기를 꺾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저녁에 시작해서 밤에 행사를 했는데 처음이죠. 근데 그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중계를 많이 볼 수 있는 그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하느라 그래 됐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제 국가 안위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든든한 그래서 군기가 잡혀 있고 또 훈련돼 있고 그 강인한 그런 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약간 이 풀려진 좀 어떻게 보면 좀 웰빙 비슷한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평화는 이제 쌍방이 다 무기를 넣을 때 평화지 한쪽은 무기 놓았는데 한쪽은 들고 있으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건군절 또 노동당 창건일 2번 연속으로 대규모 열병식하고 저기 대량殺傷 무기 다 선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손을 놓는다 했을 때 국민들이 이게 평화다라고 느낄는지 야 이게 유사시에 어떻게 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될는지 특히 이제 훈련도 지금 많이 축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훈련을 안 한다는 건 안 할 때는 좋지만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축구 선수가 평소에 연습 안 하면 편하지만 시합 나가면 다 판판이 깨지듯이 군인이 평소에 훈련 안 돼 있으면은 나라도 못 지키지만 자기 생명도 못 지키는 것이죠. 군대에 자식 보내놓은 부모들이 볼 때는 잠깐은 우리 애가 훈련이 조금 안 돼서 좀 편하게 지내겠다 생각하지만 그건 전쟁이 안 날 경우를 전제하는 거고 전쟁이 안 난다면 사실 군인 자체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훈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군인이나 무기가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인을 두고 무기를 두는 것인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훈련이 안 된 병사는 자기 목숨도 못 지킵니다. 부모님이 아마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훈련이나 군기를 채워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유사시를 대비한 자기 방어 훈련이나 또 국토 방위 훈련은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이걸 계속 줄이고 또 군비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군의 날도 이렇게 하니까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걱정하는 분들은 또 걱정이 많은 그런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우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을 했을 때 국회 연설을 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여기에 좀 같이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당도 조건부를 달긴 했습니다만 꽤나 좀 동의하는 쪽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고 성사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남측과 북측의 협의해서 진행되는 문제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결례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은 이제 각국 정상들이 왔을 때 이제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때 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북측에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저는 국회 연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서 연설을 하셨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 연설이 어렵다면 국회라도 모셔서 국회에서라도 이야기를 좀 연설하게 하자 뭐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의원님은? 지금 조금 앞서가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튀는 느낌도 드는 게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은 나머지 그 군비 감축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우리가 다 오픈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제일 핵심인 비핵화가 진전이 없고 자꾸 변죽만 울리고 말로만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없는 다른 것들은 계속 우리가 국방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양보 또는 내주고 또 약화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부에서 조건 다른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비핵화가 된다면, 핵무기가 철회된다면, 폐기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거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거 좋아요. 그때는 남북이 적이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회도 모셔서 연설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이 문제도 역시 이 문제 본질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많은 사람이 볼 때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가 핵은 그냥 가지고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이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제재 해제라든가 남한과 또 세계의 그 국제사회의 투자를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핵을 이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이 염려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딴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마치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의도대로 핵무기 보유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제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11월 아니면 12월이지 않습니까? 한두 달 뒤인데 핵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뒤, 3년 뒤 좋다. 시한을 그냥 터버렸어요. 당연히 11월, 12월 중에 이 문제 해결될 리는 없는데 벌써부터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승리 불가능한데 그 이야기 자꾸 나오는 것이 저는 핵무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핵 폐기 안 해도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듯한 착각을 갖게 만들어서 그럼 가지고 있어도 좋겠네. 이거 갖고도 나머지도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겠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